어떻게 보면 농협은 그래도 생산자를 위해서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그분들이 생산자들한테 과도한 초과이익을 얻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농협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산지 유통을 농협이 더 열심히 하면 생산자들은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유통 얘기를 막 했지만 답은 농협이 효율화되면 된다. 안녕하세요. 남자에게 입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의 유일하게 아는 유통 전문가를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신백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백입니다. 저는 도매시장 분야에서 한 20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IT 쪽이랑 물류랑 유통 융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했던 일들은 도매시장 미래 운영 모델을 기획해서 그걸 도매시장 설계에 반영한 일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현재 물류 쪽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있지만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해서 납품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통에 대해서는 잘 아시네요. 유통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농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유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유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중도매인, 도매시장, 중간상인, 경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이런 블랙박스 같은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인데는 좀 불안감도 유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유통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뭘부터 알아야 될지 한번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일단 도매시장부터 설명하면 도매시장은 증권거래소 생각하면 돼요. 다 그게 똑같아요. 거기에 그러면 도매시장 법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경매를 하는 옥션 회사라고도 하죠. 거기서 역할, 도매시장 법인은 생산 출하자가 어떻게 보면 출하한 농산물, 상장한 농산물을 중도매인한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도매법인은 농안법이나 어떤 제도로 다 규제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의 역할은 다 생산자를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도매시장 법인은 소유권을 갖지 않아요. 증권거래소가 소유권을 갖지 않는 것처럼 그 물건을 위탁받는 거죠. 그러면 출하자들은 농산물을 위탁을 하는 거죠. 도매법인한테. 그럼 이제 출하자가 위탁한 농산물을 도매시장 법인은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 수입 방법으로 중도매한테 판매합니다. 물론 제도적 예외적으로 모든 도매시장의 모든 농산물은 도매시장 법인에 상장해야 되지만 일부 농산물은 도매시장 법인에 상장하지 않고 비상장과 거래되는 게 있어요. 그럼 제도적으로 품목이 지정돼 있죠. 그게 한 10% 정도 됩니다. 가락시장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면 중도매는 물건을 이제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요. 중도매는 물건을 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산 기능이에요. 도매시장 법인은 물건을 상장하면 그 다음 날에 전액을 출하자한테 입금합니다. 그러면 중도매인들은 한 15일 이후에 정산을 하죠. 이게 이제 도매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어떻게. 그럼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인데 돈을 받는 게 보름 후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일정의 어떤 담보를 잡거나 보증금을 받거나 이런 여신을 주죠. 어쨌든 간에 무이자입니다. 참고로. 그렇네요. 네. 도매시장 법인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규모가 있어도 안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출하자의 출하대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보증금을 받고 있죠. 개설자가. 그럼 우리는 보통 가락동 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락동 시장의 역할은 뭔가요? 가락동 농산물 유통공사의 역할. 가락동의 개설자의 역할이고 이제 가락동 도매시장과 구리 도매시장하고 대구 도매시장이 공사체계예요. 그러니까 보통 나머지 도매시장들은 30여 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개설자가 운영하게 돼 있어요. 이 개설자라 하면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서울시장이 가락시장을 운영해야 되지만 그거를 공사를 만들어서 위임을 한 거죠. 그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개설자의 역할을 얘기할게요. 공사 역할. 개설자의 역할은 관리의 주체인 거예요. 농업법에 보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설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관리, 그 도매법인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중도매매 허가를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유통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조성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락동 시장에서는 도매법인이 되겠네요. 도매시장 법인도 중요하고 그렇죠. 도매법인의 어떤 경매를 해야 되니까 도매법인이 중요하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은 중도매인이 중요하죠. 네, 중도매는 그러면은 몇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보통 가락시장 1,200명 정도 이상이 있습니다. 경매법인이
그 네. 도매법인 경매하는 곳이 한 6개가 있고 네. 농협을 포함해서 네. 네. 그다음에 한 1,200명의 중도매인들이 이제 구매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한 수치도 한 2,000명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는 6개 법이라면 2,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대개 누굽니까? 가락동 시장에 이제 그 도매법인으로 물건을 들여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또 물건 공급자가 납품이라기보다는 아까 그랬죠. 도매법인은 소유권을 갖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은 상품의 주인은 출하자인 거예요. 네. 출하자인 거죠.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출하 생산자 또는 산지 유통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등록 안 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산자가 출하할 수 있는데 네. 생산자가 출하하지 않은 농산물을 출하하는 게 산지 유통인인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출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대부분 산지 유통인이 출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네. 이 가락동 시장이 돌아가는 세 개의 주체는 도매법인,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도매인, 네, 그다음에 이제 출하자. 네, 출하자 출하자가 주로 산지 유통인.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이제 이해하셨죠? 네. 도매시장은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세 개의 주체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중요한 주체 뺐죠. 구매자가 있죠. 구매자. 그게 뭐냐면은 도매시장의 출하자라고 해서 네. 산지 유통에 팔면 출하자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을 법인이 상장해서 중도에 판매하고 중도매인이 구매자한테 판매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출하자가 구매자를 위해서 도매시장 법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중도매인이라고 이제 물건을 경매로 사는 분들이잖아요.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궁금해요. 만약에 이마트 같으면 직접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 시장 이분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시장의 상인들이 직접 이렇게 중도매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시장의 상인들이 중도매인인데 우리가 중도매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허가 상인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상인은 거래 못해요. 그것도 형사처벌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도매인 허가를 득한 사람이 도매법인한테 물건을 구매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시장에 상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도 이렇게 중도매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중도매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점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도매인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개설자가 시설 사용료를 받고 점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가락동에 가면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작게. 네. 그럼 보통 매출액이 몇백억은 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가게가 중도매인들은 가락동 시장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법으로 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외부에서 영업하면 안 돼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럼 다른 시장에 가게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없습니다. 다른 법인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은 법인체야 법인은 뭐 개인하고 틀리지만은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네요. 갖고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이 대형마트의 벤더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근데 대형마트 벤더인데 가락시장 중도매인 당연하겠지만 그분들이 대형마트는 산지를 선호하잖아요. 네. 그럼 산지 영농조합법인은 그분들이 관계가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냥 같이 동업 관계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 관계지만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다 피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게 처리가 됐겠죠. 하여튼 산지 영농조합법인은 부인일 수도 있죠. 부인은 뭐 주체가 틀린 거잖아요. 개인하고는. 어렵네요. 네. 하여튼 좀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사가 네. 다 그렇게 구성되어 네. 있죠. 네. 근데 뭐 그걸 잘못했다 하기도 못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불법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거고 사실 안 그럴 이유도 없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산지 유통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산지 유통인 때 여러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농민들인데 농산물을 구매해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트럭 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출하를 하죠. 네. 그 산지 유통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 산지 주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목반이 있어요. 네. 그리고 농협 AP에서 그냥 개통출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개통출하 엄밀히 말하면 농협 공판장까지 가는 게 개통출하지만 어차피 생산자가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출하한 게 있어요. 농협이 아닌 거죠. 네. 농업회사죠. 이분들이 다 합쳐 출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그리고 생산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규모가 된 생산자가 많은 거고 이거는 유통 단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출하자부터 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산지 유통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산지 유통인이라고 퉁쳐서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 농협도 있을 수 있고 단위 농협이겠죠. 지역 농협도 있을 수 있고 장목반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농조합법인도 있을 수 있고 네. 농업법인도 있을 수 있고
네. 정말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네요. 근데 좀 법에서는 출하자 단체, 생산자 단체는 출하자라고 하고요. 네. 농산물을 구매해서 판매한 사람은 산지 유통이라 그러는데 구분은 그렇게 돼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다 산지 유통 주체들인 거죠. 산지 유통 주체들이다. 그럼 우리가 보통 밭대기라고 부르는 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산지 유통인이죠. 산지 거기는. 유통인인데 네, 요즘은 보면 농산물을 직접 구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산지 유통인이 그러면 그 밭대기 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 네. 직접 농사를 짓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포정 거래라 하는데 네. 어떤 이 산지 유통인들이 생산자의 농산을 미리 구매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뭐 예를 들면 파종할 때 살 때 입식할 때 살 수도 있는 거지만은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기가 소유권을 한 순간부터 계약에 따르지만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산지에는 이 노동력이 부족해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산지 유통의 노동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같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들은 또 생산했다는 리스크도 발생하잖아요. 무배추 같은 경우. 네네네. 그러면 산지 유통인이 그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해주고 이제 본인들이 출하하는 그런 게 되는 거라서 산지 유통인의 밭대기라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지만 거기에는 금융 기능이 있는 거고요. 인력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유통이 약간 발전된 형태의 유통인 거죠. 밭대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선물 거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도 이제 뭐 네. 쓰이는 용어를 쓴 거고 밭대기라는 용어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제일 불만인 게 나는 여기서 1,000원에 팔았는데 저희 가니까 5,000원 하더라. 네. 경매했을 때는 네. 뭐 소비자가는 당연히 더 올라갔을 거고요. 네. 소매를 거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수치 비율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네. 하는가요?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그러면은 이 산지 유통인의 종류에 주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수치 비율이라고 뭐라 그러죠? 유통 네. 농가 수치 비율 이게 전부 다 달라질 거잖아요. 네. 농민들은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일반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차이에 따라서. 이게 유통 마진하고 이익은 틀린 건데 네. 일반적으로 한번 유통 경로를 얘기하면 생산자가 농산물을 상품하고 포장해요. 네. 벌써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운송비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도매에 출하해요. 네. 도매시장 보에 상장 수수료라는 걸 받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 5%에서 7%가 다양해요. 네. 품목마다 틀려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이제 하역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돼서 이 상장 수수료를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통인이 받는 가격은 가락시장에서 하는 경매 가격을 공시하잖아요. 네. 거기서 실제는 상장 수수료하고 운송비 빼고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마진이 막 50% 안 된다는 건 도매시장을 지나서 그럼 도매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중도매에 사가잖아요. 네. 뭐 수수료에 공제가 사가면 도매시장 법인도 그거를 상품화하고 하면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마진이 생겨요. 유통 마진이 생겨요. 네. 그거를 구매자가 사가는 거예요. 네. 근데 구매자는 엔드유저가 아니에요. 구매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상품화를 해요. 그렇죠. 물비용도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 네. 그럼 물비용이 발생해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가격인데 그 가격에서 뭐 50% 한다 그러지만 보면은 이윤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물비용이랑 상품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또 심지어는 감목까지 돼요. 네. 상품이 상품하다 보면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줄어들죠. 그렇게 해서 보신다면은 적당한 유통 비용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과도한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게 제가 얘기한 건 모두 역할이 있고 거기에 적정한 어떤 비용을 가져가는데 뭐 유통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통단가 100개라도 그 과정이 부가가치를 사회의 어떤 공익적이나 부가가치를 만든다면은 그건 좋은 유통이고요. 단 2개나 3개여도 거기에 비효율성이나 필요 없는 비용이 들어가면 나쁜 유통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비용은 상품화 과정에 있는 정당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유통을 또 얘기를 할 때 가장 문제점으로 보는 게 이 손을 하나를 거칠 때마다 계속 어쨌든 10% 15%씩 계속 붙게 되잖아요. 비용이 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통 단계를 단순화시키자 이런 논의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유통의 효율화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때요? 이거는 저는 물류를 했고 지금도 유통도 하고 있지만은 유통 단계는 효율적이에요. 다 돈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을 넣지 않아요. 네. 그냥 편하게 쿠팡이에요. 네. 대단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쿠팡이 물건을 살 때 쓸데없는 단계 넣을까요? 안 넣어요. 네. 쿠팡에 들어가는 라인은 단순합니다. 네. 생산자, 벤더. 그리고 아까 이 벤더들이 쿠팡의 풀피먼트 센터에 입고시키기 위해서 상품화 작업을 하죠. 밴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산지 유통. 산지 유통이죠. 네.
상품화 작업 만인산 농협 같은 데도 뭐 있던 밴더 산지 농협이죠. 밴더. 그렇죠. 농협도 산지 유통일 수가 있는 거네요. 산지 유통이죠. 어떻게 네네. 보면. 그래서 거기서 상품화 작업을 해서 쿠팡에 납품을 해요. 네. 그 비용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네. 비효율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도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트한 비용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유통이 비효율이라는 얘기는 그냥 외부인 유통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게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유통 채널이. 만약에 이제 어느 분야든 간에 비효율이 생기거나 과도한 이윤이 생기면은 워낙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쿠팡도 쿠팡이든 이마트든 관에 상관없이 중간에 누가 껴가지고 자기 이익이 줄어드는 걸 원치도 않을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통의 비효율이 낄 가능성은 지금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도 농민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에 팔았는데 쳐 가니까 10,000원이더라. 상품에 따라서 물류비가 상품화가 드는 거예요. 아까 물류비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비싼 반도체를 이동시키든 농산물을 이동시키든 예를 들면은 사과 요즘에 사과 굉장히 비싸잖아요. 기후 때문에. 뭐 배추도 비싸지만 예를 들면은 사과 배추하고 물류비는 똑같아요. 사과의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체리 얘기하시죠. 체리 비싸잖아요. 네. 물류비는 다 똑같으면 상대적으로 물류 비용이 어느 게 부담이 크겠습니까? 배추 쪽이 큰. 부피가 큰 게 크죠. 그렇죠. 가격이 싼 게 크고. 그러면 거기서는 이 수치 가격이 더 낮아지는 거죠. 더 유리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작게 받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특히 뭐 기후가 갑자기 어떻게 됐다든가 뭐 네.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뭐 유통에 거품이 낄 일은 별로 없다. 물론 거기서 이제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산지 유통인데 이윤을 많이 추구하죠. 정보의 비대칭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산지 유통인들이 생산자보다는 더 품목에 좀 어떤 강력한 본인의 품목이 너무 좋고 이 품목을 누구나 사려고 하면 그분들은 이윤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품목이에요. 팔아야 돼요.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이거 밀어내야 된다면 산지 유통인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비용을 다 컨트롤하는 사람이죠. 네. 쿠팡은 더 힘이 세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윤을 나눠가는 경쟁 어떻게 보면 서로가 거래라는 건 누구 한 사람이 손해보면 누구 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힘든 얘기죠. 또.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대개는 가락동 시장으로 보내는 유일한 유통 채널이었잖아요. 네. 거의 유일한 유통 채널이었고 네. 주도적인. 요즘은 이제 이마트 등장하고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많이 달라졌고 온라인 마켓이 등장하면서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요즘은 유통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유통구조 요즘에는 진짜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아까 그 대형마트의 산지 벤더들이 다 이제는 쿠팡 쪽으로 다 이동을 했어요. 네. 대형마트 직원들도 쿠팡으로 많이 갔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여태까지 유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거든요. 그렇죠. 2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도 다 그걸 이제 무빙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켓컬리도 가고 오아시스 가겠죠. 네. 다 스카우트도 가고 다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쿠팡이 이득이 되냐, 도매시장이 이득이 되냐, 마트가 이득이 되냐. 산지 유통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 고르죠. 그리고 또는 뭐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가격을 높게 받을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받을까? 예를 들면은 뭐 월 가격이나 주 가격으로 가는 데도 있고. 그러면 나는 이게 가격이 변동하는 게 싫어. 그러면은 뭐 마트나 이런 데로 갈 거고 가격 변동하는 게 좋아. 도매시장 갈 거고. 예를 들면은 내 물건 너무 좋아. 뭐 경매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경매로 가는 거고요. 어허. 이런 게 결국은 산지 유통이나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산지의 출하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는 대형마트에 그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네. 판매 가격이 있으니 거기에 맞춘 가격을 납품해야 될 거고 또 최고급 시장에 가는 가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가격들이 존재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유통망이 다양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요즘에는 1차 벤더, 2차 벤더가 또 생겼어요. 네. 이게 1차 벤더는 저 앞쪽. 그러니까는 만약에 쿠팡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1차 벤더예요. 네. 근데 2차 벤더는 뭐냐면 생산자한테 물건을 상품화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 사람은 수수료 개념을 옮겨요. 또 분화된 거예요. 네. 산지 유통도 1차 벤더, 2차 벤더 분화돼서 네. 2차 벤더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고 수수료로 해갖고 효율성을 높여요. 상품화하는 곳이고 네.
1차 벤더는 이제 이거 유통 채널을 고르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리스크를 알아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마진은 리스크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여기 리스크를 없애는 거고 또 생산자의 리스크를 가져가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산지 유통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아, 그렇게 산지 유통이 발전했기 때문에 도매 시장이든 이 채널이든 또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무식한 질문인데 제가 유통을 잘 몰라가지고 네. 예를 들면 이 유통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생산자는 좀 제외하고 예를 들면 네. 유통 과정에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유통 시장을 효율화한다는 거는 단계를 줄이는 걸 의미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단계를 줄어든다고 해서 유통 시장이 효율화되는 건 아니다. 자, 그랬잖아요. 단계가 100가지라도 그게 자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네. 물리비용을 절감한다면 좋은 거고요. 농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출하했던 가격에 비해 가지고 이쪽 최종 소비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생산자가 그러면은 네. 쿠팡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농산물을 다 이제 IT시설도 갖추고 그 다음에 팔레트에다가 팔레트도 가져와서 다 소분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소분에다가 바코드 붙이고 네. 그 다음에 상품에도 바코드 내포장해요. 바코드 붙여요. 네. 그걸 하려면은 인원이 드는데 뭐 제가 어디 그 우리나라 쌈채로 하는 이 APC를 갔어요. 거기 가니까 마켓컬이 쿠팡 막 다 거기서 납품이 돼요. 네. 그러면 라인 한 개 적어도 100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그래서 100명에서 소분 작업하고 소분은 아직 자동화 못했으니까 네. 포장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건비를 아끼라 그럴 텐데 이거를 생산자가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그런 상품화도 하지 1차 벤더가는 쿠팡이랑 협상도 하지 그 다음에 이거 다 찾아서 직원 도와야 될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커머스를 직접 물건 올린다면 다 상품 데이터 올리고 상품 구성도 해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본인들이 다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다 비용에서 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산업이에요. 밸류체인이에요. 농민들이 저 현장에서 많이 만나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유통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장착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제 이걸 하는 거죠. 뭐 직원 뽑아가지고 포장하고 수확하면 포장하고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걸 좀 해보던 분들은 열이면 열 거의 다가 나는 이거 못하겠다. 별로 수익도 남지 않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면은 농민들이 쉽게 아니면 소비자들이 쉽게 유통을 이렇게 비난하지만은 실제 들어가 보면은 한번 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아까 유통이 나쁘다는 건 카이지를 다시 얘기하면 돼요. 옛날에 유통인들이 위탁을 했는데 10,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에 팔아놓고 1,000원에 팔았다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어. 진짜 10배의 폭리 치안도 진짜 85년 이전에는 있었어요. 그건 나쁜 유통인 거죠. 그건 정보의 비대칭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유통이 나쁘다고 할 때는 뭐가 나쁜지를 봐야 돼. 누군가가 어떤 그 초과 이익을 얻는 것이면 나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럼 유통 단계가 몇 단계 있든 상관없이 이 단계에서는 경쟁이 존재하니까 효율화가 돼가지고 비효율이 가능성이 낮잖아요. 네. 예외적인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불투명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산지 유통이라는 곳하고 농민들 간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 관계는 그렇죠. 어떤가요?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비대칭이 존재하는가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유통에서 가장 정보력과 힘을 가진 건 산지 유통 주체들이라고 보거든요. 쿠팡보다 더 힘이 셉니까? 누가 힘이 세요? 쿠팡은 힘이 세죠.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니까. 역시. 뭐 쿠팡 납품할 때요. 네. 쿠팡의 기본 수수료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쿠팡에 직매에 파는 경우도 있지만 쿠팡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꽤 크지만 당연히 쿠팡이 제일 힘이 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지 유통인들은 생산자 정보를 쿠팡보다 더 깨고 있잖아요. 쿠팡도 그거를 정보를 이해하겠죠. 진짜 굉장히 치열한 분들이에요. 쿠팡에 있는 직원들 아니면 대형마트의 직원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산지의 정보를 다 보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산지유통이랑. 치열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생산자들도 정보가 충분히 있지만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러면 정보의 힘이가 협상이 높은 곳이 이득을 더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산지유통이라고 쿠팡과의 관계에서는 쿠팡이 좀 힘이 셀 거고요. 네. 산지유통이랑 생산자의 관계에서는 산지유통이 힘이 세니 결과적으로 이윤 구조는 누가 제일 가져가는지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농가 쪽에서 유리해지려면은 산지 유통인 이게 농협이면은 뭐 그런 건 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농협이 이제 산지 유통인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 어때요? 농협은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단위 농협들은?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롯데마트 경우도 농협 쪽에서 지금 하는 건데 농협이 이제 제가 말한 아까 APC가
우리나라의 쌈채류를 전체를 취급하는 APC가 있는데 거기에가 이제 상품화를 잘하고 효율성이 나니까 보니까 마켓컬리, 쿠팡 뭐 웬만한 대형 유통은 거기 가서 물건을 가져가더라고요. 네. 효율화를 내준 거죠, 농협이. 네. 그렇다면 이제 농협이 어떻게 보면 농협은 그래도 생산자를 위해서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그분들이 생산자들한테 과도한 초과이익을 얻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농협이 잘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농협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협이 더 열심히 해서 산지 유통을 농협이 더 열심히 하면 생산자들은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유통 얘기를 막 했지만 답은 농협이 효율화되면 된다. 이게 참 정답을 이야기하면 너무 쉽잖아요. 네. 정답대로 안 되니까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농협이 효율화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농협이 효율화되면 되는 거예요. 답은 농협이 정말 그 대형 유통 채널과 서로 정보력의 경쟁을 통해서 협상을 잘 해내는 주체가 되고 그러면은 파워를 가진다면은 굉장히 초과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농협 잘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만이산 농협은 아주 잘하고 그렇죠. 있고 대관령 농협도 대관령 원협이죠. 네. 거기도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근데 농협이 굉장히 잘하는 것도 많지만은 전문화된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품목 전문화된 농협들은 네. 안동 농협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면 농협이 잘하면 다른 이제 아까 말한 농협이 아닌 민간 영농조합 법인도 농협이랑 경쟁을 하게 될 때가 자연적으로 초과와 이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농협이 잘해야 돼요. 농협이 굉장히 잘하면 솔직히 농협이랑 경쟁해야 될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산자들도 볼 거란 말이에요. 농협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넌 안 줘?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경쟁하면 생산자 확보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이 잘하면 생산자들이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어떤 구둔자가 있기 때문에 농협이 여기다가 나한테는 10,000원 준대 당신은 얼마 줄 거야 그러면 또 넘겨가니까. 그래서 뭐 답은 어려운 답이지만 농협이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 주체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힘이 있으면 이윤을 추구하기는 작업에 들어가요. 근데 농협은 그래도 이윤을 추구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지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농협이 효율화되기 힘든 거예요.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게 참 딜레마 같아요. 예를 들면은 농협의 역할을 잘해주면은 산지 유통인 간의 경쟁이 생겨가지고 유통이 효율화되면 농가들이 결론적으로 좋아지는데 농협이 근데 불만이 결국 농협에 농민들이 또 불만이 가잖아요. 이게 불만이 계속 가다가 결론은 농협에 가기도 하고 유통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농가들이 잘해야 되고 현지 산지 유통을 하고 있는 농협이 또 잘해줘가지고 플레이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같이 경쟁하는 민간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유통 채널에서 굉장히 효율화됐다고 해서 아예 개입할 건 아니지만 개입을 잘못할 수가 있던 거예요. 완벽히 개입을 못하니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서 안 개입하는 게 아니라 개입하면 분명히 그렇다면 다시 이제 보자고요.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들은 농식품부가 떠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유통하기 바빠요. 그럼 농식품부에 떠드는 사람들은 유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죠. 본인들 유리하게 막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농산물이 흐르는 SCM 전체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에서는 굉장히 어떤 사람은 저장도 마찬가지고 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이윤을 추구해서. 그러니까 산지 유통부터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 단계는 더더욱 너무나도 지금 완전 지금 롯데가 그 쿠팡한테 이렇게 다 지금 3사가 유통 3사가 밀렸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최근에 롯데도 오카도 만들어갖고 지금 갈라 그러죠. 근데 쿠팡한테 못 이긴다는 얘기 많겠지만 그건 어려운 얘기지만 그 노력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좋은 상품을 싸게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유통이 비효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긴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유통이 문제다. 우리 댓글에도 수많은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저도 일부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김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통이 문제라고 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나름대로 거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비효율이 존재하면은 여지없이 그죠? 시장에서 응징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면서 섣불리 개입하는 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 들고요. 하나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건 있어요. 전 납품을 해본 사람이니까 저도 뭐 쿠팡에 납품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대형 유통에서 어디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대형 유통이 산지 유통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사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쳐요. 근데 우리 여기는 물건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느 대형 유통이나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는 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좀 가격을 세일해주면 나중에 혜택을 줄게.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유통의 나쁜 점은 나쁜 점이 아니라 그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소비자한테 경쟁을 해야 되겠 싸게 팔아야 될 거잖아요. 행사를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행사 들어가잖아요. 네. 같이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가 물건이 싼데 제일 무서운 건 소비자가 무섭기 때문인 거예요. 소비자들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100원이 하나 싸면 글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 그러면 그게 산지 유통에 전가되죠. 산지 유통은 또 생산자에 전가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이 또 벤더들은 힘이 세잖아요. 물론 그거를 벤더들이 자기가 리스크를 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는 건 좀 문제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것도 개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좀 불합리하게 봐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굳이 유통의 문제라고 하면 힘이 있는 주체들이 막 가격을 너무 후려치거나 행사 같은 거 할 때 좀 그러면 그게 다 밑으로 전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는 거죠. 산지유통 주체들이 평소에 좀 돈을 벌면 뭐 어떨 때는 뭐 손해보고 어떻게 이득을 볼 때 그거를 좀 뭐 약간 리스크를 헤징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면 되는 거여서 그게 생산자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협 아닌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농식품부에서 갑자기 이제 쿠폰을 뿌리거나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물건을 또 납품하게 되면 또 할인 가격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하는 분들은 야,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농가들이 이제 정가격 이제 어렵잖아요. 중간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 부담을 다 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정가 안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러면 어떨 때 이득 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게 생산자는 저는 보호해야 되는 주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예를 아까 힘의 파워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일 힘이 센 곳은 마지막 끝단에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쿠팡이라든가 뭐 이마트 아니면 이런 것이 제일 힘이 세다고 보면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는 웃음을 보이고 계신데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중간에 있는 산지 유통인을 좀 압박을 한다 하나 이런 느낌도 조금 들었었거든요. 왜 미소를 졌냐면요. 네. 봐봐요. 지금 원톱인 쿠팡을 위해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홈플러스는 좀 힘들지만 그러면 롯데마트, 이마트가 강자일까요? 소비자를 어떻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격을 경쟁하고 품질을 높이고 극단적으로 노력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쿠팡을 이기기는 버거운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행사나 이런 거는 진짜 회사에 상호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거예요? 이분도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여파가 밑에까지 다 미치네. 농민들까지. 소비자가 슈퍼파워인 거죠. 소비자가 슈퍼파워네. 그렇지만 이 생산자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유통은 저도 공에 오래 있었지만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 농안법은 딱 조문에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잘 작동이 돼서 생산자 소비자가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고 생산자도 보호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바이어스 마크 소비자가 힘이 더 세니 이제 저는 뭐 답은 나왔잖아요. 소비자는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경쟁에서 보호해주고 있으니 유통은 네네. 생산자한테 보호하는 좀 멋지게 유통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럴 채널 봐서 하여튼간 제도를 그런 쪽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들어보면서 결론이 뭐냐면 유통은 알아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협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상품화 어떻게 보면 상품화도 잘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농협이 그 역할을 맡겨놨고 농업이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가 작다 보니까 농가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농경지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농협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들이 전반적으로 다 취약해지고 있고 이게 또 유통을 어렵게 만들고 산지유통을 어렵게 만들죠. 이게 다시 농민들한테 전가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결국 또 농협이 또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개혁해야 되죠. 이 얘기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유통이 문제다라는 게 아니고 이 유통의 문제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끼리 잘 논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부족했지만은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전문가들 아니면 김 대표님 계속 불려 나와 가지고 제가 계속 닥달을 해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끝까지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